자, 여러분들 이제 민법 암기장 강의입니다. 민법을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뭐 이건 항상 여러분들 딜레마죠. 아무래도 민법이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과목들, 뭐 민사, 형사, 공법, 선택 과목까지 통틀어서 양이 제일 많아요, 그죠? 뭐 그거는 뭐 이론이 없죠. 양이 제일 많고요. 그러면 양만 많으면 뭐 그냥 시간만 가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는데. 이게 어렵죠.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앞뒤가 연결이 돼 있어. 물론 양이 많은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건 빼고 내용만 들어가면요. 우리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뭐 가족법은 좀 논외로 할게요. 저희 암기장에서도 가족법은 일단 뺍니다. 가족법은 나중에 특강으로 보충할 거니까. 근데 요 민총부터 채권까지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앞에 거를 모르면 뒤에 거를 알 수 없고 거꾸로 뒤에 거 모르면 앞에 거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막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법 전체가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 저는 그게 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한 4번 정도는 갔다가 왔을 때 그나마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대략 이제 나와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한 4회독, 5회독 할 때까지 어차피 모른다면 1회독, 2회독 때 너무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회독, 2회독 때 앞에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어차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거꾸로 4회독, 5회독 정도 되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다는 말은 뒤에 가서 앞에 걸 또 하고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사실상 복습이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의 그런 특징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1회독, 2회독 때 외워지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빨리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작업을 최소한 4, 5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목표를 좀 그렇게 삼아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4번, 5번을 어떤 교재로 할 거냐. 이제 또 이 문제가 되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흔히 교수님 기본서라고 하는 내용이 충실히 돼 있는, 우리 줄글로 충분히 돼 있는 것을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차근차근 읽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맞습니다. 그게 뭐 정답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민법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과목들도 다 합쳐서 우리가 커트라인을 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여력도 없고. 그리고 우리 시험이요. 변호사 시험이 올해는 조금 뭐 이 경향이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그런 이제 체계적인 이론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너무 찍어서 공부하면 좀 안 되는, 라는 문제들도 조금은 나왔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방식, 뭐 예컨대 암기장, 이걸로 대응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올해 시험 경향이 내년에도 그렇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와서 그냥 교수님 기본서를 찾아서 차근차근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또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 무엇보다도 우리 시험의 특징을 좀 보세요. 우리 시험은 이제 변호사 시험입니다. 변호사 시험은 변호사를 뽑는 시험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변호사는 학자가 아니라 실무가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지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판례나 조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구할 수밖에 없죠. 어떤 법리를 써야 될까라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법리는 정해져 있어요. 이제 변호사가 실무에 나와서 하는 일은 이 법리를 적용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훨씬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럼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님들도 누구 말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찾는데 재판을 집중하는 것이지 일단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우리 판결문의 인정사실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확정되면 적용하는 법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우리 시험에 이 법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되게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찬찬히 보는 거는 아직은 이런 경향이 굳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오바다. 결국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못해서 다른 과목이 조금 점수가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저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직도 이론은 암기장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암기장 강의는요, 말 그대로 암기입니다. 암기가 목표예요. 제가 이제 설명회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 시험은 암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시험이에요. 이유는요, 첫 번째 변호사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의뢰인을 앉혀놓고 검색을 해서 책을 찾아가면서 이 뭔가를 알려준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 영업 안 됩니다. 의뢰인이 여러분들을 믿을 수 없어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 변호사들은요, 사건이 많아요. 사건 한두 개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법원도 마찬가지죠.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사건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해결하려면 여러분들 잘하는 것 못지않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잘 쓴 서면을 내는 것보다 일단 서면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컨대 완벽한 서면 하나를 내는 것과 좀 완벽하진 않지만 서면을 3번 내는 게 어떤 게 더 좋냐?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때로는 완벽한 서면을 하나 내고 나머지 안 내는 것보다는 빨리 기일 맞춰서 내는 게 훨씬 중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시험도 빨리빨리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모의고사 보시면 알잖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자,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암기입니다, 암기. 암기가 안 돼 있으면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선택형이야, 뭐 지문이 이게 인쇄가 된 문제를 주고 찍어봐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읽고 감에 따라서 찍으면 되지만 우리 사례형이나 기록형은 백지를 준단 말이에요. 백지에 제한된 시간 안에 백지를 채워야 되는데 머릿속에 암기된 게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갑니다. 똑같은 걸 써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암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것과 생각하면서 쓰는 것은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근데 이런 건 있죠. 아니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민법의 얘기를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암기하려면 내용을 좀 추려야 돼요. 정리가 필요하죠. 근데 아무거나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걸 정리해야지. 따라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야 중요한 걸 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게 일반적인 수험 공부의 이 사이클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암기입니다. 암기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암기장 강의도 목표는 암기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나머지 작업들은 다 암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두자고요. 이 암기장은 여러분들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챕터별로, 쟁점별로 돼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시험은 쟁점이 중요합니다. 쟁점. 이게 쟁점을 모르면요, 이제 어떤 이 특정한 주제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민총하니까 대리라고 할까요? 대리 안에서 어떤 이슈들,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모르면 이건 공부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이슈를 물어봐요. 이건 뭐 시험도 그렇고 실무도 그렇죠. 어떤 분쟁이 터졌을 때 이 분쟁 상황에서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이고요. 그 이슈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슈에 대한 답은 조문과 판례죠. 그런데 조문은 여러분들이 오픈북이기 때문에 사리시험은 조문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슈와 결론, 쟁점과 그 쟁점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 수험의 출발이고 사실 거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양념치고 가지 붙이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어떤 이슈에 대한 답은 뭐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 스스로 던지고 예를 들면 뭐 할까? 아까 제가 대리 말씀드렸으니까. 자, 뭐 표현 대리 상황, 뭐 126조의 표현 대리라고 할까요? 126조 표현 대리에서 어떤 상황을 주고, 물론 이제 그게 특이한 상황은 아니고 모든 교과서에, 모든 기본서에 나와 있는 상황일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넘어서 표현 대리 월권 행위를 했을 때, 그걸 126조의 표현 대리로 포섭할 수 있는가라는 이슈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험은 정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실무관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길게 할 필요가 없죠. 뭔가 좀 모를 때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내가 정확히 모르고 상대방을 속여야 되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이 사안의 답을 안다면 결론만 말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변호사들은 서로 이제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재판에 가면 법원도 그렇고요. 항상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판결문 보세요. 판결문. 판결문 앞에 뭐가 나와요? 주문이 나오고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나오고 주문이 나와요? 주문이 나오고 이유가 나와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왜 그런지는 나중에. 소장도 보세요. 청구원인 쓰고 청구 취지 씁니까? 청구 취지 쓰고 청구원인 씁니까? 청구 취지 쓰고 청구원인 써요. 결론 쓰고 이유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암기를 하실 때도요. 어떤 이슈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시고 O 아니면 X입니다. 세모 없어요. O 아니면 X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왜 O인지, 왜 X인지에 대한 이유를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거는 질문, 이슈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알겠어요. OX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분명히 체크하실 수 있을 텐데 근거는 뭐를 써야 되느냐? 역시 판례죠. 이유는 판례입니다. 판례가 없는 부분은 조문 쓸 수 있고요. 조문과 판례를 둘 다 써준다면 좋겠죠. 그래서 조문이 없으면 판례고 판례가 없으면 조문입니다. 둘 다 써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 조문과 판례만 여러분들 할 겁니다. 학설은 몰라도 되나요? 우리가 형사법만큼 학설을 많이 쓰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민사에서. 그렇지만
학설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죠. 아예 판례가 없는 부분은 학설을 쓸 수밖에 없고요. 조문도 없는 부분. 그 다음에 판례를 좀 더 하이라이트 시키기 위해서 학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계 쪽에서 498조의 변제기 선두례설이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무제한설이라는 학설을 살짝 언급해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판례와 조문이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이슈에 대한 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암기장에 그 정도로 판례가 충분히 있는가? 없죠. 그렇게 되면 판례집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암기장은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쟁점들을 다 정확히, 질문과 답을 정확히 정리하고 있다면 뭐 전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져가야 될 양의 저는 한 70% 정도 이게 안전벨트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나머지 판례는 어디서 보충해야 되느냐? 선택형이죠, 선택형. 선택형 문제집 볼 거잖아요. 거기에 판례들이 나와 있잖아요. 선택형 문제집을 계속 반복하면서 판례를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사례형 기출문제 보면서 그 쟁점에서 언급된 주요한 판례들을 정리해서 암기하시고 혹시 여력이 된다면 물론 판례집을 따로 봐도 되지만 아직까지 판례집을 따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여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는 쟁점과 그 쟁점에 대한 결론과 결론의 근거가 되는 판례 하나 정도 근거를 정확히 외워두시고 나머지 좀 부족한 판례들은 선택형으로 보충하자는 겁니다. 자, 이건 페이지가 많지 않아요. 우리 제3법 해봤자 한 4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시작해서 적어도 10번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번 정도 돌리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히 떠오르실 거고요. 이제 그 나머지 살을 붙이는 건 시험장 가기 전날까지 계속 붙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시험을 좀 쉽게 합격하시려면 이 처음에 핵심 코어를 만든 다음에 외연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지 처음부터 많이 공부하고 시간이 갈수록 핵심만 줄여가면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이 정도만 알면 적어도 합격의 그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가겠다라는 정도를 최대한 빨리 학습하시고 나서 그리고 조금 부담 없이 이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살을 좀 늘려가고 필요한 거 뭐 좀 양념도 쳐가고 이러다가 이제 시험장 가는 그게 좀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민법 총칙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가능하면 이건 이제 쟁점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쟁점과 쟁점을 연결하는 그 체계 내지는 우리 그 숲 같은 것들은 말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고 도대체 이 쟁점이 여기서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책을 조금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오로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암기는 이걸로 할 거거든요. 자, 이 책을 단권할 필요가 있냐? 뭐 저는 말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외우기 쉬운 뭐 방법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선택형이나 사례형 기출문제에서 봤는데 여기다가 꼭 추가해서 외워둬야 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필하세요. 그래서 이 암기장의 양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요. 뭐 그래도 한 470페이지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관습법입니다. 관습법. 자, 이제 왜 문제되는지, 왜 문제되긴요. 우리 민법 1조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문제가 됐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요, 성문법 국가예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118조의 민법전이 있어요. 그죠? 그걸 놓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법, 성문법적 국가에서 특이하게 우리 민법 1조가 관습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관습법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다음에 관습법과 성문법이 부딪힐 때는, 이렇게 충돌할 때는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그럼 관습법은 어떨 때 누가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관습법이 있다는 걸 누가 선언해야 된다는 것인지,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이 챕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의입니다. 요게 관습법입니다. 우리가 의의를 답안지에 쓸 일이 있느냐? 사실은 올해 시험 이전에는요, 뭐 의의를 이렇게 막 외워가지고, 우리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맨날 사법시험에서 이렇게 문학, 판, 검, 사라고 하는 순서대로 맨날 이렇게 쓴다는 거 있었잖아요. 문제 제기,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한 세트 쓰고 사안의 경우 포섭하는. 그래서 이론 쓰고 이렇게 포섭하는. 이건 문제 제기고요. 이 하나의 세트를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쓰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변호사 시험은 그냥 질문에 답하고 사례형의 기준으로 질문에 답하고 이렇게 쓰다 보면 끝나는 거니까 쟁점과 그에 대한 결론, 결론에 대한 판례를 뭐 순서는
결론을 먼저 쓰고 판례를 쓸 수도 있고 판례 쓰고 결론 쓸 수도 있어요. 순서는 뭐 답안지 순서는 여러분들 자유인데 어쨌든 이런 체계를 갖추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시험은 약간 이런 걸 요구하는 느낌도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의 부분은 좀 학습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뭐 외워주면 좋지만 이걸 뭐 기계적으로 관습법이 뭐냐 했을 때 이걸 쭉 뭐 읽어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눈으로 봐둡시다. 자, 관습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규범, 사회생활 규범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확신을 갖습니다. 예, 그러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는 거죠. 예, 이걸 이제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상세히 해볼게요. 관습법 언제 성립하느냐? 이제 이건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동그라미 1, 2, 3이 있죠? 외워야 됩니다. 1번 거듭된 관행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된 관행. 제가 관행이라고 했지 관습이라고 안 했어요. 거듭된 관행이 있고요. 자, 그 거듭된 관행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법적 확신을 받아야 됩니다. 법적 확신. 자, 근데 우리 판례가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관습법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네, 전체 법질서, 선량한 부족기타 사회 질서를 고려했을 때 여기에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좀 더 멋있는 표현으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좀 더 줄여보면 정당성과 합리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이 정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밑에 있는 판례, 예, 아주 옛날 판례긴 한데요. 예,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 경과하면 소멸한다라는 내용의 관습이 예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관습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동그라미 2번, 예,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이제 반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당성, 합리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이제 관습법이 성립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관습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상황을 줘요. 그리고 누군가가 관습법이 있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그 사람 말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게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충족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세 가지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거듭된 관행이 있느냐, 법적 확신을 얻었느냐, 정당성, 합리성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포섭이야 여러분들 자유니까요. 있다 아니다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 자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실제에서나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수험생으로서는 판례에 따라야 되겠죠. 판례가 관습법이라고 인정한 거는 관습법이라고 포섭하시고 판례가 관습법이 아니라고 본 거는 관습법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 자리에서 직접 판례가 없는데 판단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우리한테 판단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자,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이 관습법이요. 성문법과 부딪힐 때, 성문법과 충돌할 때 성문법과 관습법 중에 무엇을 우선할 거냐 하는 이슈가 있어요.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성문법이 우선한다. 우리가 이걸 보충적 효력설이라고 하고요. 아니다. 관습법이 우선한다. 관습법이 성문법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 게 변경적 효력설이죠. 자, 다들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어요. 보충적 효력설은 우리 민법 1조입니다. 민법 1조. 민법 1조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조에 따라서 관습법은 보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변경적은 아니다. 185조나 106조를 봐라. 그런 관습법과 성문법을 대등한 지위에서 규정해 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 판례는요. 보충적 효력설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사안은 다르지만 거기 밑줄에 거놨네요.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또 보충적 성격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쓰면서 보충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어요. 예, 어디서 그랬냐? 뭐 여러 가지 사안에서 다 그랬습니다. 뭐 이 사안은 누가 이 돌아가신 분의 상을 치를 거냐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처가 죽었을 때 배우자가 그 처의 제사 주재자가 된다라는 이런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뭐 처가 죽으면 그 처의 가족들 중에서 뭐 장손이나 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설을 따라야 되겠죠. 왜 판례가 그렇게 가니까. 근거는 1조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럼 185조. 사실상 이 물권법정주의 규정, 관습법의 대등적 효력, 변경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185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는 물권법에 국한한 예외다. 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검토요. 어떻게 올해 시험에서 이걸 좀 써야 되는 문제들이 사례형에서 좀 몇 개 있었는데 검토는 기본적으로 판례 입장을 따릅니다. 판례 입장을 따르니까 판례와 반대되는 입장을 비판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때 그 입장을 취하는 근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취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를 써주거나 내가 취하는 입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탄핵하는, 까는 근거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이 맞다라고 하면 1조를 근거로 써주시거나 아니면 185조의 범위를 폄훼하시거나 줄여주거나 이러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관습법이 성립되고 어떤 효력을 갖느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일단 관습법이 한번 성립하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성문법도 한번 제정이 되면 특별히 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가잖아요. 그럼 관습법도 그런 게 있느냐? 관습법도 일단 성립한 상태에서 어떤 사정이 생기면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가? 네,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아까 우리 관습법 성립 요건에서 얘기했던 확신이 이제 없어지거나 아니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을 때,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졌을 때는 관습법의 효력도 없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래적으로 없어지는 게 맞아요. 소급해서 없어진다고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들은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래적으로 소멸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이 관습법의 효력이 있느냐라고 다툰, 이제 더 이상 이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법원을 끌고 온 그 사건만큼은 소급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 소송을 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워낙 굉장히 유명한 리딩 케이스가 바로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여성들에게 종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 두 번째 줄에 있죠. 변화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 뭐 요거요. 밑에 동그라미 2번은요.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않고 무조건 적자면서 장자인 자. 그러니까 첩의 자식 이런 것도 아니고 장자, 그 큰아들, 그러니까 본처의 큰아들, 얘가 그냥 무조건 승계해야 된다라는 종래 관습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우선 협의를 좀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첫 시간이니까 이 교재를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이게 양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제가 470페이지고요. 우리가 12회 강의니까 뭐 사실 하루에 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제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신 다음에 혼자 복습하실 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 쟁점을 좀 명확히 기억해 두세요. 가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그냥 밑줄 그으면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공부는 많이 하시지만 실제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실무에서 우리 그 실무에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답을 주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우선 잘 들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상담 같은 거 할 때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야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실 때도 정답 물론 중요하죠. 정답 외워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외워야 되지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례 문제를 풀든 기록 시험을 보든 뭐 선택형이야 OX를 판단하는 거니까 필요 없겠지만 사례나 기록을 풀 때 동문서답을 안 해서 안전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문서답 A를 물어봤는데 A를 써주길 원하는데 B를 쓰면요. 아무리 답안지를 꽉 채워도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죠. 특히 우리는 이제 CBT를 쓰기 때문에 그 CBT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그냥 막 대충 얼버무려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이제 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꼼꼼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습법, 우리 1번에서 봤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제가 쟁점을 3개 정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경우에 관습법이 성립하는가? 그 다음에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 성문법과 모순될 때 무엇을 따를 것인가? 그 다음에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 마치 우리 성문법 폐지되는 것처럼 없어질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그 전제로 도대체 왜 관습법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1조의 문제가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